오늘의 주제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 인근에서 발굴된 여러 유적들, 굉장히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얼마나 거대한 왕국과 그 근방의 나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실게요. 일단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서양인들은 눈에 발견이 되기까지 주로 아랍의 지질학자들의 발길만이 닿던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 장엄한 옛날의 고대의 문명이 3000년 동안이나 영화를 떨치고 막 번성했고 영화를 떨쳤던 곳인데, 어느 시점으로 어느 나라든 이제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어서 그 문명이 그대로 그 유적지가 다 암장이 되고 사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3000년 동안 영화를 누렸던 문화가 몇 세기 동안 그렇게 완전히 사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그 문명을, 유적지를 다시 다 찾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그래서 그 200년 동안 사라진 문명을 어떻게 지난 1세기 동안 재발견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걸 찾은 사람이 바로, 그 부활을 일으킨 선구자가 바로 해독가, 그 어떤 여러 유적지에 적혀있는 비문에 막 어떤 그냥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쓰였으면 굉장히 빨리 찾았을 텐데, 외계어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기호들을 막 세기처럼 외계인이 쓴 것 같은 이상한 글귀들이 막 돌에 비문에 새겨져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해독해내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다 하나하나 거기에 관련된 유적과 물건을 찾아서 그렇게 분류하고 시킨 데는 역사학자들의 업적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그렇게 찾은 거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근방에서 어떠한 비문을 찾아서 읽어서 그 일대에 있는 유적지를 통째로 다 찾았고, 그 문화가 그 주변의 나라와 얼마나 어떤 교역을 했고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었는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찾음으로써 거대 유산을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적 활동의 현 주소를 제시를 해주고, 특히나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서방 기독교 세계의 모태고 기원전 초창기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닿았던 곳인데, 순례자들이 일단은 많이 왔습니다. 종교 순례자들이 많이 왔고, 여행을 하다가 거기 여행하고 거기 팔레스타인 갔다 왔어, 돌아와서 성지에서 본 것을 책을 내고 출판을 하고, 또 시리아 같은 경우는 아랍 사막 건너편에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363년에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가 원정을 갔다가 거기서 현지에서 사망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성경 내용에 나오는 4세기, 초창기 4세기 때부터 4세기까지 이렇게 성경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랑 고대의 옛날 그리스랑 로마의 역사학자들의 이야기, 카더라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랑 헤로도토스랑 시칠리아, 디오도로스 그 이해의 역사가들의 서술 외에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변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나바라, 프랑스에서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에 걸친 옛날 왕국의 목사였던 벤자민 티델이 거기를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갔다가. 그래서 1160년에 방문을 하고 보니까, 근데 거기는 일단 사막화되고 폐허가 되고 일단 다 문화유적지가 다 없어졌다 했지만 땅에 다 암장되어 있었고,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막 방문을 했었고, 많은 여행자의 보고서, 카더라 갔다 와서 보고서를 통해서 서양 세계와 그 서양 세계와 이 땅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때는 문명 세계의 중심지였고, 시간이 흐르고 현지 거기 살던 주민들의 여기가 어디야?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옛날에 번성했을 때는 엄청나게 대단한 문명을 이뤘던 나라지만, 땅이 그렇게 되고 나서 사람들이 그 근방에 있던 사람은 다른 좋은 땅을 찾아가고 그 땅은 황폐가 되었겠죠.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또 현지 주민들이 다시 굉장히 그러한 속상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그 땅이 가치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현지 주민들의 그런 의식이 막 일깨워지고, 여기가 가치 있는 땅이었구나라는 것이 의식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 거기는 일단은 황폐화된 사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주변에 도시를 그래도 형성했고 그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여행자들은
일단은 외계인이 쓴 걸로 추측되는 이상한 기호를 어떻게 분석할까? 이거 분명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확언을 한 여행자들이 많았고, 일단 돌과 벽돌에 새겨져 있었고 세기나 못으로 박아놓은 것 같은 기호에다가 강마을에 굉장히 신비한 문자가 있었는데 주로 페르세폴리스 주변에서 발견이 되었고, 몇몇의 학자가 그 개상한 문자 대체 뭐지? 외계인이 분명히 있을 거다. 외계인이 와서 이상한 말을 새겨놓고 간 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이 난파를 막 돌아다니고 계속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분명히 그거 분명한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왕이 시켜서 그렇게 기록한 걸 거라고 하고 강력한 군주의 걸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문자파는 거대한 바위를 뚫고 만든 웅장한 무덤 입구에 애두른 장식이 비문이었고, 그게 뭐지? 558년에 존재한 고대의 아케메네스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무덤 제작했던 시기인 거예요. 그걸 읽으니까 그렇게 시기도 읽을 수 있고 그 나라의 문명을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밝혀지기만 하면 다 읽어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 학자가 정말로 이거 읽을 수 있다 하고 굉장히 자신의 인생 한 사람 인생을 거기 다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최초로 등장한 대군주가 바로 여러 수도를 건설한 사람이라고 추측을 계속하고, 그래서 글들이 있었는데 그 외계어 같은 글들이요, 세 개의 세력칸으로 나뉘어 있고 세기 문자와 동일한 요소였고, 자세히 보니까 세 개의 세력칸의 글 모양은 다 풀이는 안 되는데 조금 읽을 수 있는 단서는 그 옆에 그리스어로 풀이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스어하고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 읽히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 읽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세 칸이 있는데 한 칸에 40기호, 두 번째 칸 100기호, 마지막에는 500개의 기호가 있었고, 그리고 읽어나감으로써 계속 읽어나갔고, 한 어떤 라틴어 교사가 게팅겐에서 라틴어 교사가 제가 풀어볼게요. 그게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하고 그 프리드리가 자기가 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유명사 단위로만 단어만 풀면 다 풀립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읽었습니다. 조금 어떤 왕들의 이름을 읽고 또 문자를 비교를 해서 막 어떤 특성을 읽고 세 문자 사이에 반복이 되더라 어미의 어떤 특성을 읽고 그렇게 짐작을 했고, 오랜 페르시아 왕들의 비문에 쓰인 이 방언 추측되는 게 참 지금 그 당시 때 드러나 있던 언어가 너무 틀렸기 때문에 그 방언이 1771년 이후에 조로아스터교의 성지를 발제한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이라는 책을 막 그렇게 해서 출간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가설을 세워서 유럽인한테 알려진 그들의 후손 언어와 같은 것이고, 고유명사가 왕, 아들 이렇게 단어 같은 거 몇 개 읽히고 잘 안 읽혔습니다.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 문자인 그것을 읽는데, 그 비밀을 밝히는데, 그 미스테리를 밝히는데 50년, 한 사람이 읽는데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습니다. 그걸 왜 50년만 걸려? 근데 그 사람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읽으면 굉장히 가치 있다.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웠는데 그렇다 할 것을 계속 찾지 못하자 번복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이 풀지 못한 채 사망을 하게 되고, 그 후에 다른 어떤 연구가들이 나와서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고, 왕립과학협회에 제출했다가 그렇게 이제 다 안 읽히고 뒤에 어떤 50년에 걸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뒤에 어떤 학자들이 50년을 투자해서 총 1세기가 걸려서 100년이 걸려서 그것을 거기에 둘러싸인 비밀을 밝힐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안 읽혔냐, 신기하다. 그거 그냥 어떤 기호 같으면 충분히 몇 년 안에 읽었을 건데 몇 년도 왜 걸리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왜 100년이 걸렸냐 하니까 그거는 알파벳이 아니었습니다. 알파벳이 아니고 일종의 단순화된 음절 체계를 적어 놓은 거고, 모음 아, 이, 우를 사용했긴 했는데 막 그렇게 단어는 몇 개는 읽히는데, 그게 고대에 옛날에 쓰다가 어느 순간 사용하지 않게 된 고대 고립어였습니다. 고대에 쓰이고 그 뒤에 이어진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어떤 언어와도 공통성을 찾을 수 없었고 100년 동안 못 찾은 거였습니다. 근데 정리를 해보니까 그게 아베스타어에 근접을 했고, 50년 동안 그 뒤에 그 후에 나온 역사가들의 노력으로 그것은 25세기 전에 이미 사라져버린 완벽하게 베일을 가린 미지의 문자인 고대 페르시아어의 모습을
모습과 너무나 윤곽이 비슷했고 그러한 것들이 다 조합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끝까지 안 읽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지막에 끝에는 완전하게 해독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화려한 굉장히 옛날에 화려했던 시대의 바빌로니아 고대의 바빌로니아 시대를 재현할 수 있고 538년에 키루스 대왕이 정복한 바빌로니아의 윤곽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빌로니아에서 쓰던 그 언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방대한 제국 내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었던 바빌로니아 제국의 모습이 드러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긴 연구 끝에 그 언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고 해독가는 그 까다로운 기호 언어가 히브리어, 아르메니아어, 아랍어 등 팍팍팍팍 그렇게 어떤 세머라고 칭하는 것과 유사하고 일단은 그 고대 언어인 아시리아어라는 겁니다. 그게 옛날에 이렇게 끊어져 버린 옛날에 사장된 나라의 언어였고 아시리아어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언어와 역사 전문가들은 아카드어라는 용어 대신에 아시리아어라는 용어를 쓰고 스스로를 그걸 연구했던 사람이 자신 스스로를 아시리아 학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850년 이후에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본토에 발굴된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다른 문화를 다 읽게 된 겁니다. 바빌로니아랑 연관돼 있고 이거 옛날에 어떠한 수메르랑 연관돼 있고 옛날에 이거 조금 그리스하고 연관돼 있고 이렇게 읽어 나감으로써 다른 유적과 유물들을 파헤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토에서 발굴된 문서들을 정리를 해서 아시리아어 그 고대의 그 아시리아어를 해독하고 이제 정확하게 정말로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선언을 당당하게 그거 아시리아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20년 전부터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거기를 땅을 팍팍팍 다 그걸 판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발굴을 하기 시작했고 그 메소포타미아 인근에서 더 많은 유물과 유적들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그 50년 동안 어떤 사람이 파지 않았으면 그걸 건드리지 못했을 텐데 그 사람의 좀 그러한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한 세기 동안에 막 쭉쭉쭉쭉 연결돼서 뒤에 굉장히 많은 가치 있는 고유물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57년에 런던의 왕립 아시아 학회가 진상규명을 했고 4명의 학자인 콜린슨, 힌크스, 오페르트, 텔봇은 막 이렇게 해석해봐라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절대 상의하지 말고 각각 해석했는데 각각의 학자들이 다 풀이를 이제 해낼 수 있을 지경이 되었고 다 해독을 했고 50년의 연구 끝에 끝없는 연구와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거 이래서 이거라는 그런 정신보다는 이게 아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다른 비판 정신을 가지게 됨으로써 페르세폴리스 문자가 되살아났고 서령 문자 중에서 고리버라 하였잖아요. 아시리아어이면서 엘라모, 고대 페르시아어의 모습과 엘라모와 아시리아어의 여러 가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립 언어였고 그 후에 메소포타미아는 오랜 땅, 즉 수많은 그 인근에서 수많은 고문서가 나왔고 아시리아 학의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1861년에 엄청난 분량의 대형 판본인 서부아시아의 서령문자라는 책을 출간했고 1872년에 아시리아 학자인 조지 스미스가 한 문자판에 대홍수 이야기 있잖아요. 성경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읽어냈고요. 그 해독가는 도대체 그 문자 책에는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왔을까를 또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땅속에 최근의 고고학 성과를 참고를 해서 아주 먼 옛날 그냥 지금 그 상태 때는 그냥 사막이고 황폐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떠난 그 땅이 메소포타미아 땅이 그 옛날 고장에 수메르인이 살았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아카드인이라는 그 부족들이 살았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2500년 이후부터 알려진 오랜 군주들의 비문에 새긴 글 군주들이 남긴 그 시대 때 자신들이 번성했을 때 막 이렇게 기록을 새긴 글을 일관성 있게 번역을 다 해서 여러 일관성을 엮어가지고 사용 양식을 정립해서 셈족 이전에 다른 어떤 민족이 이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했고 그게 아까 수메르인이 살았다는 증거고 수메르어를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동안 집령 굉장히 어떻게 솔직히 말이 쉽지 100년 동안 어떻게 한 사람이 50년 바치고 뒤에 여러 사람이 50년 바쳤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천재성이 투자된 페르세폴리스의 제3문자의 마지막 수수께끼가 풀렸고 그렇게 그것을 찾던 중 완전히 잊은 언어 정말로 그걸 찾지 않았으면 그런 나라가 있었는지도 그런 언어가 있었는지도 모를 그러한 고대 언어를 발견하게 되었고 해독 초기에 역사학자와 해독가의 시야를 막은 수메르는 존재를 선명하게 수면 위로 드러내게 했고 그렇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땅속에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유적과 어떠한 유물과 그런 거
고퀄리티의 물품이 많지 않을까? 그 땅 밑에, 그 가치 없어진 땅 밑에 많이 숨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렇게 발굴을 시작했는데 150년 동안 판 거예요. 분명히 우리 10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찾았잖아. 150년 동안 더 파면 굉장히 진귀한 것들이 쏟아져 내리리라고 확신하고 했는데 150년을 판 거예요. 여러 명에서. 유물은 정말로 물병과 여러 가지 술잔과 그런 고급스러운 것과 조각상들이 쏟아져 내렸고, 괴테가 얘기했습니다. 괴테는 폐허에 대한 정열로 고고하게 투자를 하였고, 고고하게 이렇게 힘을 쏟았고, 엄중하고 체계적으로 파헤쳤고, 수십만 점이 나왔고, 역사와 문자 이전에 사람이 영리한, 단순히 우리가 모르는 그렇게 베일에 쌓여있던 그러한 그 이전에 살던 사람들의 삶과 어떤 생활을 했으면, 물품을 읽으면 생활을 읽을 수 있고 내용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2년에 피에몬테 지방 출신의 폴 에밀 보타는 프랑스 영사관의 발령으로 모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 문헌학자랑 같이 막 이렇게 갔는데, 쿠윤지크 언덕에서 구덩이를 팠는데 기록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웃 주민들은 얘기했습니다. 그 근방에 거기가 어마무시한 땅이었던 거예요. 조각 형상 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담이 있다고요? 가보니까 아시리아 왕 샤르곤 2세가 살았던 고대의 두루샤루킨 코르사바드 성벽이, 그 담이 옛날 코르사바드 성벽이었던 거예요. 그게 땅 밑에 그대로 암당돼 있었던 겁니다. 곧바로 작업을 개시했고, 1843년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보타한테 시켰어요. 보타한테 유물 찾아라, 유적 도면 작성해라, 조각상 그린 거 이렇게 그려내라고 했고, 무너진 성벽을 걷다가 어떤 담을 걷다가 알고 보니까 고대 유물인 거예요. 그게 그의 발견으로 궁전의 북서부, 그거는 근데 궁전의 그냥 한 일부였을 뿐이고 굉장히 큰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보타는 그걸 찾게 되었고, 도면을 제작하고 발굴장 문을 닫고 유물 몇 개를 챙겨서 짐을 싸고 1847년에 물건들은 파리에 도착을 했고, 5월 1일에 루이 필리프 왕 생일 잔치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루브르 궁전 내에 아시리아 박물관을 개관을 해서 막 그거 성벽이랑 그런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스틴 헨리 레어드 영국인은 프랑스인이 그 성벽을 찾았대. 땅 파가지고 그렇게 성벽 이름이 뭐였죠? 코르사바드 성벽을 찾았대. 그거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인이 프랑스인의 성공담을 듣고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서 티그리스 강과 대자부 강이 합류하는 곳에 자리한 님루드에서 작업을 시작했고, 언덕을 파서 자신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고대의 니네베다. 니네베다. 여기 분명히 파면 거기에 유물이 있을 거다. 라고 영국인이 확신을 했고, 보타가 했던 것처럼 야외나 지하 통로를 따라 지하를 다 파고 탐색을 하고 서령 문자를 해독하고 위대한 비문 연구가 롤린슨이 합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서러운 문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니네베가 아닌 여러 개의 궁전을 거느린 거대 복합 건축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건축물들은 아시리아의 아슈르나 시르파리 시작을 하여서 마지막 군주인 아슈레 테릴라니 때까지 있었던 모든 궁전들을 포함한 그러한 복합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영국인이 팔려고 했던 데도 거긴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영국인들이 되게 뭐 했다 하면 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딱 이렇게 했다, 나도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어드는 1847년 님루드를 떠났고, 그가 발견한 보물들은 대형 박물관 전시실에 다 장식을 했고요. 니네베를 손대지를 않았습니다. 1849년에서 50년까지 1년 동안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전에 보타가 손댔던 쿠윤지크의 구릉에서 이 신화적인 도시가 전체가 암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동행을 했는데 라상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갔는데, 그 사람은 선교사였지만 사실은 도굴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다가 세나케리브 궁전 한 부분에 구덩이를 팠고요. 71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암장된 방. 근데 막 어떤 유물, 왕의 무덤 같은 경우는 막 지하에 크게 방이 있어도 4개의 방이 있거나 그렇다 했잖아요. 중앙에 왕방이 있고 막 4개의 방이 있었다 했는데, 여기서는 71개의 방이 나온 거예요. 땅을 파니까 2000여 개의 조각품들이 출토가 되었고, 그리고 아슈르바니팔 대왕이 만든 대도서관이 25,000여 개의 문자판과 조각품들, 즉 1,500종을 땅속에 암장시키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암장돼 있었고 책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대한 분량의 문서가 훼손되지 않고 조금 뭐가 묻어 있긴 했을 거예요. 근데 대형 박물관에 가져왔습니다. 그 자료들을 아시리아에 보고를 해서
가져갔고, 근데 아직도 그게 정확하게 풀리지 않고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 합니다. 책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1852년에 모술에 새로 파견된 프랑스 영사 빅토르 플라스는 롤린슨을 대동해서 코르사바드에서 또 발굴을 합니다. 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가 프랑스 귀국 발령을 받고 갔고 1855년에 거대한 황소상을 또 찾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에서 겨우 선적을 해서, 근데 아라비는 습격을 받아갖고 유물이 강 속에 가라앉는 난파사고를 당해갖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물에 다 가라앉아 버리고 중단이 되었고, 유일하게 딱 한 개 건진 게 30톤에 달하는 날개 달린 황소는 옮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질학자 윌리엄 로프터스는 1850년에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방에서 발굴 작업에 선두주자였고, 땅을 안 팠고 와르카랑 산나카를 탐사를 하다가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정말 1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서 뒤에 다다다다다다다 고대 유물들이 다 그냥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졌을 고대 유물들이 다 발견이 되었는데, 놀라운 발견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시리아인들 문화를 물리적으로 입증할 유물이 출현한 이후에 예기치 못한 고고하게 발견으로 여러, 그전에는 잘 모르니까 추측성, 막 전설도 많이 내려오고 추측하고 여러 사람들의 상상을 막 이렇게 조합을 해서 아시리아인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와 남부지방에 다른 문명이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만 했지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그렇다 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땅을 파기 시작하면서 찾기 시작하면서 옛날에 오랜 문명을 찾았고, 문자판과 조각상 머리들이 막 발굴이 됐고, 주인공은 그 땅을 파니까 3000년 말에 그 지방의 구대하였고, 드 샤르제크가 14년 동안 발굴에 시간을 투자해서 1900년에 잠시 다시 이렇게 가동을 하였는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수메르 왕국에서, 즉 수메르 왕국이 있었댔잖아요. 옛날에 라가시라는 도시의 버금가는 주요 도시였던 기르스라는 도시가 땅속에 그대로 기르스의 문화와 기르스 유적이 그대로 암장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유물이 속출을 했고, 그 당시에 판 거는 다 가져가세요. 진짜 괜찮은 거는 뭐 박물관에 내고 뭐 서로 돈을 뭐 거래하고 그렇게 했지만, 당시 판 사람 거라서 그렇게 열심히 찾았습니다. 발굴자 거였고, 구대와 조각상 2400년경에 산 라가시 군주 엔테메나의 은제 항아리, 2450년에 옛날에 제작된 독수리 기념비, 2500년경에 키시양 메슬린 무기들이 발견이 되었고, 유물에 다 하나하나 글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다 외계어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그 군주나 그 당시 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새겨놓은 글귀였고, 점토판에 새겨진 문자판은 5-6만 개씩 발견됐고, 아시리아 문자, 그 고대 아시리아 문자 이전에 문자가 있었고, 그것을 그러한 그 기록들을 8.15 오성에서 8.15 보내서 해독을 하니 여러 언쟁이 들었습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맞다고 언쟁이 일었고, 세머인 아시리아어가 아니라 수메르어라고 지칭을 했고, 그 언어를, 그 근거가 뭘까 했습니다. 근거가 있을까 했는데, 새로운 조형성, 새로운 언어, 즉 미지의 고대 문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언어를 읽어서 옛날 고대 문명과 관련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발굴가입니다. 미국 발굴가도 지금 다 프랑스가 성공했고, 영국이 고대 유물 찾아서 성공했고, 성벽 찾고 뭐 찾고 이러니까 미국도 우리도 해야지 하고, 미국도 그 지방에 그 고대 유물이 나왔다는 메소포타미아 인근 지방이 매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889년에 바빌론 남동쪽 50km 지점에 니프루 남쪽 지대에서 4군데 발굴장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필라델피아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도시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종교 중심지였고, 사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엘린 신한테 바친 에쿠르 사원이 산 모양으로 된 사원이 대사원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1948년에 재개를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국제화의 첫걸음이 됐습니다. 이렇게 팜으로써 다 국제화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그런 것을 읽어서 어느 나라가 교역했고 그런 거 다 알아내는데 첫걸음이 되었고,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시작해서 미국인이 하게 됐다 했잖아요. 여러 문명의 근원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메소포타미아 땅과 다른 진짜 큰 문명이 어떤 연관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땅과 땅 간에 근접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맞았습니다. 수많은 일상용품이 쏟아져 내려왔고 거기에 살던 사람이 쓰던 물품들이 다 쏟아 내려왔고 4만여 개의 문자판이랑 거의 고대 3000년에서 2000년 초에 문학과 종교 연구에 문학 작품이 많이 나왔고 그 당시 때 종교 연구, 뭐 어떤 사찰이나 종교를 연구하는 어떤 그런 것에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나왔고 그 일부는 후대 페르시아 시대 거였고 450년경 농경지 매매에 관한 전문적이고 상세한 내막을 다 농경지 사고 팔고 그런 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종이에 다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세한 내막 어떻게 거래하고 이거 어떻게 토지 이렇게 하고 이런 것까지 다 그 고대 때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가 다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었고 그런 것을 읽어서 사람들이 나중에 뭐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것도 다 정보를 또 여기서 또 읽기도 하고 혼란기를 그런데 그런 걸 찾아내가는 과정에서 물론 굉장한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단은 막 이렇게 외부 서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물론 이게 어떤 상품성을 안 볼 수는 없지만 많이 상품성을 보고 역사의식을 사람마다 또 좀 틀리긴 틀리겠죠.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던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많이 출토가 됐는데 테라코타로 만든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금팔이 왜 진시황 무덤에서도 막 7,000명의 병사들이 테라코타로 만들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떤 병사였는지 직급을 알 수 있을 만큼 테라코타로 정교하게 만든 그러한 묘안에서 그러한 테라코타 품들이 많이 출토가 됐다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많이 출토된 게 점점 팔수록 테라코타가 굉장히 정교하게 조각이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조각을 잘 해놨고 점점 질적으로 변화를 하였고 단계적으로 지층을 또 추적합니다. 계속 파다 보니까 땅층을 다 추정을 했고 그 지방의 지질과 고대 역사의 지층 자료를 밝혔고 팔수록 지층학과 도자기학에 대한 도자기들도 많이 나오니까 도자기 학문, 도자기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고 정확하게 다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인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도 뒤질 수 없어 독일인이 했습니다. 지난 세기말 착수를 하였고 거대 유적지였던 바빌론이랑 아슈르랑 우루크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실험실에 독일 같은 경우는 신기술을 적용시켜서 힘들게 아니고 테크닉적으로 할 거야 하고 테크닉적으로 파기 시작했는데 이 슈타르 사원의 높은 벽과 그 옛날 장엄한 행렬이 이어진 성로는 적재된 잔해 속에 묻힌 게 아니고 무너지고 황폐한 상태 그냥 그 당시 때 전쟁통에 또 어떻게 그렇게 사장됐던 그 상태 그대로 그렇겠죠. 어떻게 할 수 땅속에 그대로 암장된 거예요. 그게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1896년 에드바르크 지하 위에 로베르트 콜데바이는 독일의 고고학자들이 여기 다 매료됐다 했잖아요. 그 파다가 1889년부터 발굴을 시작했고 거대한 도시인 바빌론을 찾았습니다. 엄청난 흙더미에 파묻혀 있었는데 바빌론이라는 도시를 찾았습니다. 이중 성곽 중에 외곽 성벽은 양변이 1800m랑 1300m에 이르는 거대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었고 성벽의 곳곳이 50개의 탑이 그대로 있었고 문서를 통해서 이 성 안에 100개가 넘는 절, 사원과 성지가 있었다는 게 발견이 됐고요. 독일인이 찾은 겁니다. 2000년 중반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걸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거대하고 유명한 것으로 알려진 사원인 마르두크 신한테 바친 에사길라 첨탑 사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기술적으로 찾았네요. 그래서 여러 층으로 쌓은 거대한 지구라트가 있었고 이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바벨탑이고 1000년 중반에 바빌론은 도시와 신전과 궁전으로 이루어진 어마무시한 그러한 곳이었는데 궁전들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나 나보니두스 왕 330년 이후에 아케메네스계의 페르시아 왕과 셀레우코스계 그리스인에 의해서 그리스도 대단하죠. 그리스 고대 문명과 연관이 있었고 그리스인에 의해서 그리스인이 건축하거나 다시 재건축하거나 보수한 거고 땅속을 너무 더 파고 싶은 거예요. 계속 찾다 보니까 더 파기는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팔 수 없었고 함무라비 대왕 1792년에 함무라비 대왕에 의해 미화되고 기세를 자랑하던 예전의 바빌론입니다. 바빌론은 서쪽에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의 침투로 물속에 잠기게 된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잠기게 된 거고 종려나무로 뒤덮인 기북두성이었던 황야는 콜데바이가 발굴한 이 유물들은 이 도시의 일부를 복원할 수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와 대도시의 이모저모를 짐작할 수 있었고 베를린 박물관으로 옮겨져서 보관되는 이 슈타르 사원의 문
사원의 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그다드에 있는데요. 그건 복사본이고 그 이슈타르 사원의 문과 님마 여신과 굴라 여신과 니누드타 신에게 바친 사원들, 마르두크 신을 모신 에사길라 사원도 있었습니다. 다 사원들도 다 찾았습니다. 그리스 여행자들은요, 그리스를 여행하던 사람들이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거 그 신이 만든 그런 건축물이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감탄하는 7대 불가사의에 해당되는 그러한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7대 불가사의의 공중정원을 연상케 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 구조가. 그래서 학자 콜데바이는 바빌론에 엄청난 노력을 부었고 열정과 자신의 인생을 거의 그렇게 부었고 1902년에서 1903년까지 파라 고대 도시의 뉴르바크인데 이 파라의 유적 발굴에서 또 여러 언어 문자판을 찾았고 대거로 출토가 됐는데 정말 신기한 건 경제 문서도 찾았고 문학 작품들이 그 당시 때 유명한 문학 작품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고 정확한 연도는 1963년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죠. 1963년부터 65년 사이에 미국인들이 따라와서 같은 시기의 유적지인 텔 아부살라비크를 발굴함으로써 드러났는데 그게 2700년대 거였습니다. 그래서 콜데바리랑 동료랑 그의 추종자들은 더 있다 더 파보자 계속 파려고 합니다. 북부지방과 아시리아 왕국의 수도인 아슈르는 자부강 하구에서 조금 위쪽에 위치한 칼라트셰르 가트라는 곳에 폐연 무더기 속에 누워있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티그리스 강변에서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1903년에 독일의 고고학자 발터 안드레아가 발굴 작업을 시작했고 1914년까지 폐허 같은 건축물이었잖아요. 거기 이제 다 떠난. 그런데 아라비아인가 그 이전에 산 사산 왕조 유물이랑 그런 거 다 찾아서 그렇게 다시 그렇게 올라왔고 파르티아 시대의 것이었고 2000년대 후반의 생활과 그들의 사상이 다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기록이 돼 있었고 그들이 숭상한 신인 이름이 신이었습니다. 신과 샤마슈 신한테 바친 쌍둥이 사원이랑 지방 최고의 여신 아슈타르 사원을 포함해서 안드레아는 지식과 기술을 발휘해서 612년에 바빌로니인들과 메데아인들의 연합 공격으로 패배한 아시리아의 최후의 왕 아슈르발리트 시대에서 출발해서 시간의 계단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을 팜으로써 시간의 계단을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이전에 성스러운 이곳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손상을 입은 유적지를 다 복원을 하니까 3000년 마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진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진보를 이루게 되었고 그들이 하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고 성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찾고자 했던 유물을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옛날에 1세기 동안 빛을 못 봤을 때 고고학 못 찾고 정확하게 못 찾았을 때는 정말 가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그 땅이 어느 시대 때 지나갔을 때 땅에 그냥 모습만 봤을 때는 이제 정말 가치 없는 땅이 되어서 사람들이 인근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슬퍼하고 굉장히 그러한 속상해하고 많은 그러한 막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았다 했잖아요. 근데 고고학이 그렇게 가치가 없다가 그렇게 100년을 넘어 거의 200년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 그렇게 많은 유물과 그러한 유적지도 찾고 그 문화를 정확하게 읽어서 찾고 거기에 것을 다 찾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고고학은 그냥 옛날 골동품을 찾는 그런 일이 아니고 가치 없는 학문이 아닌 역사학의 일부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조금 더 확고해졌고 오래전에 로프터스 이전에 바그다드와 바스라 사이에 사막 한복판에 모래로 뒤덮인 폐허에 주목했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바로 오늘날의 와르카였고 콜데바이와 율리우스 요르단은 1913년부터 1년 동안에 그곳을 탐색해서 거기 그 와르카 쪽에 유적 풍부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중단이 되게 됐고 너무나 안타깝게 1928년에 다시 재개를 했고 요르단이 발굴의 리더로서 그렇게 딱 했는데 콜데바이는 1925년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굴지는 굉장히 강대했지만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초창기는 그렇잖아요. 적어도 2세기까지 유프라테스 강이 2세기 때 유프라테스 강이 우르크를 가로지르고 흘렀고 도시 근방을 굉장히 촉촉하게 해서 그 도시가 그 유프라테스 강 덕택에 번성할 수 있었고 도시에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는데 2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강의 흐름이 어느 시점에 물길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그 인근이 굉장히 번성을 했지만 2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강의 흐름을 바꾸자 다른 쪽으로 바뀌게 되자 도시가 황폐하게 된 겁니다. 원래 물길을
중심으로 강을 끼고 굉장히 큰 문명이 발전을 한다 했잖아요. 물길이 사라지게 되자 도시가 황폐화되게 되었고 이 도시 위에 파르티아인들의 사원과 궁전과 무덤 등으로 다 채워지게 되었는데 도시 중심부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고 굽지 않은 진흙벽돌로 쌓은 30m 높이의 지구라트가 서 있었고 상당 규모의 언덕이 있었고 그것이 유명한 에아나, 바로 하늘 사원이 에아나였다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29년에서 30년까지 2차 발굴이 들어갔는데 발굴 작업이 어느 시대의 것인지 궁금한 요르단은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땅속 파다 보면 굉장히 깊은 땅속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러한 땅을 뭐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땅까지 깊이 탐색해 들어갔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유명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곳에 맨 처음으로 산 사람의 자치와 4,000년 후에서부터 즉 그 도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 암장되고 그렇게 그 문화가 사장되고 물길이 바뀌고 거기가 그렇게 폐허가 되기까지 그러한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층들을 다 복원을 했고 1954년에 하이니 렌첸 지휘 아래에 작업을 재개를 하였고 해마다 발굴을 해서 1928년에 역사상 최고의 문서 기록판을 발견했고 서령 문자가 3200년경부터 이미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문자가 이곳의 우루카에서 창시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자료랑 문헌들이 그 분량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읽을 수 있었고 엄청났습니다. 최근의 민족이 그들의 원시 부족을 형성하기 원시 시대 이전에 5000년대 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땅 속에서부터 도시가 건설이 됐고 그리고 몇 세기가 흐르는 동안에 계속 발전이 되었고 각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층을 포함을 했고 맨 초반에는 열려있는 도시였지만 그렇게 또 많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외세 그 당시 때도 많은 나라에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성벽을 쌓은 겁니다. 시대의 혼란 통해 거대한 도시 성곽으로 둘러싸이게 되고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게 된 거였는데요. 우르크에서 남동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떨어진 건너편에 또 하나의 또 폐허지가 있었고 테렐 무카이 아르라고 불리는 폐허는 일찍이 1854년에서 테일러가 조사를 시작을 했고 롤린스는 이 도시가 바로 유명한 고대 도시 우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 우르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다라는 출발지가 우르입니다. 그래서 우르를 발굴해 보니까 1922년에 영국의 발굴가들이 돌아오면서 재개가 되었고 레너드 울리가 1934년까지 발굴을 진행을 했고요. 성역을 발견했는데 성역을 찾으니까 주변과 달의 신한테 밝혀진 넓은 성단의 잔해들을 걷어내고 광명사원인 에키 슈누갈도 발견이 됐고 구운 벽돌로 20m 정도 남짓 쌓아 올린 에큐 슈누갈 사원은 한쪽이 지구라트로 이어져 있었고 이곳에 수천 문서와 문자판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조금 길어요. 3000년경 시작을 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 나보니도스 왕 시대에까지 총망라를 해서 우르 주변을 다 탐사를 하니까 한 단계 이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이제 그 문서를 보관하고 이용하는 사람과 작성했던 사람의 집까지 다 찾게 됐고 그 당시 주민생활상 어떤 생활하는 그러한 어떻게 활동 반경이 있었고 그런 거 단면을 다 조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르를 발굴을 하다가 장관을 발견하게 됐는데 고대 왕실의 분묘, 왕의 묘를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문화 유적을 찾을 때 제일 1번이 왕의 왕묘, 즉 장례문화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 시대 때 가장 번성했고 가장 권력을 잡고 있던 왕이나 어떤 권력자의 무덤을 읽게 되면 그 당시에 진귀한 물품들도 같이 발견이 되잖아요. 진귀한 물품을 읽으면 그 물품을 어떻게 제작했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했던 시대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느 나라랑 교역했고 어느 나라와 수출해서 다른 외국 물품들이 있고 막 그런 걸 읽어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왕실 분묘를 찾았고 2600년부터로 추정하는데 그 왕의 묘를 이렇게 막 암장을 할 때 굉장히 좋은 땅에다가 명당에다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명당 혈이라 해서 혈은 일단은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굉장히
좋은 기운으로 똘똘똘똘 뭉친 그러한 공간을 혈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혈이 한 15개 정도 발견됐습니다. 그 왕의 분묘에서 15개 정도의 혈이 발견됐고, 몇 개는 모든 설비를 갖춘 이미 건축물과 사자의 궁전도 있었고요. 그 왕묘 안에 군주의 유해 주위에 보물이 꽉 진기한 보물과 물건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구, 옛날에 쓰던 가구, 괴짝, 친구, 악기, 놀잇감, 식기, 무기들이 많이 발견됐고, 금제 장식과 금물폰과 보석 장신구랑 뭐 해골, 뭐 여러 가지 막 그렇게 신화도 같이 암장한 여러 해골들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무덤에서 70여 개를 동시에 70여 명을 암장시키는 경우, 신하 희생대, 이제 거의 놀랍지도 않죠. 신하를 같이 동시에 암장시키는 신하 희생대가 있었고, 전차랑 구석군과 수레를 끄는 소랑 기수랑 군사랑 청금석 장식의 궁정 여인들도 같이 암장시켰고, 희생제. 3000년대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바다를 통해 외국과 많은 통상을 했고, 많은 부를 획득했다는 것을, 통일국가의 수도의 모습을 갖췄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우르 발굴을 했을 때. 그래서 우르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우르에 가볼 수는 없지만, 우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야 하고 사람들은 문화유적을 통해서 우르를 그려낼 수 있었고, 우르 근방의 테렐 오베이드와 조금 더 위쪽으로 가니까 바빌론 북동쪽에 30km 지점에 젬데 트나스르 등 이 있었고, 진행을 연구하다가 이제는 그냥 생짜배로 파는 것보다 조금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게 과학적인 고고학의 연구 프로그램들이 많이 변화를 하게 되었고, 고대 도시 발굴 작업을 독려하다가 또 추가적으로 지방 유적지까지 많이 병행을 해서 중심지에서 먼 유적지, 즉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봤지만 그거 말고 인근에 있는 지방까지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고도로 발달된 문화였습니다. 못 찾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역사 여명기에 여러 창작물이 나왔고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 문화적인 보배들을 수출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남동으로는 엘람이 있고 수사가 있었는데, 이 엘람과 수사는 수많은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는데, 정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다 읽어내는데, 기종은 열쇠가 되고 유물이 되는 게 엘람과 수사의 어떠한 작품들과 어떠한 물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람신 작품이 있었는데, 전승 기념비도 있었고, 함무라비 법전도 찾았고, 1750년 거. 본고장에서 엘라민들한테 약탈을 당한 뒤 엘람국으로 유입이 되었고, 북서 아나톨리아 지방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인도 유럽 쪽에 자리했고, 거주를 하던 히타이트의 수도인 보가즈케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곳은 바빌론으로부터 문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문화유산을 전수했고, 지중해를 낀 시리아 지방의 도시는 라스 샴라였습니다. 1928년 이후에 이곳의 묵은 폐허 속에 어떤 문헌 전체를 발견하게 됐는데, 아카드어나 기타의 서랑 문자뿐 잘 알려지지 않는 그 지방의 방언인 세모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어떤 거는 2000년 중반에 서령 문자 요소로 이루어진 새로운 알파벳 체계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알레프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에블라가 있었고, 서령 문자가 3000년 중반부터 사용이 돼서 수천 개의 문자판을 보면 수메르어와 고대 아카드어랑 근접한 세모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00년에서 4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연속적으로 등장한 것은 하수나, 사마라, 타랄라프와 테렐 오베이드 등 가장 오랜 옛날의 선사시대의 문화유적을 다 찾았고, 데자브강 계곡 위에 이들보다 앞선 원시시대의 유적인 샤니다르 원시시대 때 동굴까지 발견했습니다. 샤니다리 동굴을 발견했고, 그 동굴은 바로 5만 년 전에 아득한 구석기 시대 때 살았던 고대인들의 어떤 유적지였고, 이라크령 쿠르디스탄 지방의 바르다발카에서 이보다 3000년이 앞선 유적을 찾았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찾음으로써 그 주변의 유적지를 찾고, 그 나라와 그 주변의 나라가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떻게 그 나라의 문화가, 또 그 나라가 어떻게 역사에 기여를 했는지, 기여도와 관계성과 그러한 계속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변화에 어떻게 대치했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고고학을 읽고 역사학을 읽음으로써 주변과의 어떤 변화의 흐름에 대한 관계성과 역사 기여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고학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읽는 거, 시대의 흐름별로 읽는 것도 맞긴 맞아요. 역사 관점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전체 인류학적인 관점을 연구해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떠한 그런 틀이고, 연구 방향성과 경향은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근동 지방의 고고학 연구에서 두드러졌고 현재까지 고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27년에 미국인 에드워드 치에라는 키르쿠르 근방에서 또 무덤을 찾았는데 착수를 하니 500개의 서령 문자판을 찾았고, 요르칸테페 근처에 유적지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년대에 있었던 가수르 도시가 2000년 중반에 누주라는 도시가 다 그렇게 암장돼
도시 문화가 다 암장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 도시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도시가 있었고, 후르리 민족과 미탄니 왕국의 자치도 읽을 수 있었고, 누즈보다 더 북서에 위치한 니네베는 1849년에 처음 탐사를 해서 이 첫 경험은 굉장히 사기를 꺾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크고 방대한 그 땅에서의 어떻게 발굴을 해나갈지 너무나 난감했고, 강대한 직사각형 성벽으로 둘러싸인 황폐한 영토 발굴, 이거 할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1927년 그리고 1956년 간간히 계속 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파고, 성벽의 한 부분과 거기에 딸린 몇 개의 대문을 그냥 살짝 벗겨내는 정도였는데요. 제대로 할 그렇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국 고고학자 맥스 멜로어는 우르 발굴장을 그렇게 찾은 경험으로 1933년 니네베 동쪽과 아르파치아를 발견했고, 소규모의 유적지를 찾았는데 굉장히 웅장하고 선사시대의 유적지였던 겁니다. 1935년에서 4년 동안 니네베 북쪽의 하브르강 유역의 텔브라크에서 나람신 시대의 것인 하브르 궁전을 발견했고요. 아시리아의 카가르 바자르라는 유적지도 찾았고, 아시리아의 위대한 초대왕인 샴시 아다드가 세운 수도인 슈버트 엔릴이 그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니네베에서 남동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졌고, 티그리스 강에서도 그 정도 떨어진 유적지에서 작업을 했는데, 레어드가 발굴을 시작한 이곳은 바로 옛날 칼라흐였고, 현재 nim루드는 고대의 아시리아에서 두 번째로 꼽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슈타르 신과 니누르타 신한테 바쳐진 두 개의 사원과 옛날 티그리스 강이 흘렀던 강바닥에서 발견된 강둑도 찾았고, 그 인근에 밀집된 상점들을 찾았습니다. 많은 그 강 인근에 밀집된 상권이 있었고, 아다드 니가리 3세 궁전을 발견했는데 굉장히 무거운 입상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아직도 그 안에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다드니 라리 2세의 기념비도 찾았는데, 이 시대 때 굉장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죠. 아다드니 라리 2세는요 어땠냐면, 수도를 미화하고 수도를 보수를 하고 대규모 사업을 확장했고, 대규모 사업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대왕 그 내용을 자신이 어떤 기념비에 내가 이렇게 했다, 나는 아다드니 라리 2세다, 나 이런 거 했다라는 자신이 했던 업적을 다 기록을 해놨고, 기념비에 그런 온 나라의 명사들과 그 사업에 참여했던 장인들의 이름과 수를 세알릴 수 없는데 거의 7만 명에 가까운 손님을 거기서 맞이를 한 거예요. 대규모 사업을 그렇게 펼쳤고, 연회를 베풀었고, 연회 때 어떤 음식이 나왔고, 어떤 푸짐한 음식이 있었는지에 대한 목록도 오늘 이런 거 먹었다 이런 거 적어놓고 나열해 놓고, 지하에는 뭐가 발견되었냐면,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이집트의 귀한 물품인 어떤 귀족이나 왕이 썼던 코끼리 상아로 된 물품들이 많이 발견됐답니다. 지하에 상아 조각이 나온 거 보니 이집트하고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인은요 2차 대전부터 이라크 영토의 화려한 지하층을 파내고 해부를 하는 고고학자들의 협동작업에 참여를 하여서 바그다드 북서의 30km 지점에 아카르 쿠프를 발굴을 했고, 이 도시의 2000년 중엽에 세워진 거대한 지구라트의 잔해와 그것을 둘러싼 건축 구조를 찾았고, 그리고 우르에서 가까운 메소포타미아의 최남단의 에도리 유적지를 발굴해서 이곳이 2000년경에 세워진 계단식 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원을 덮어서 사원이었는데 덮어놓은 거였고요. 사원이 건설되던 4000년대 중엽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대략 17단계의 연속적인 발전 과정을 읽을 수 있었고, 바그다드 남쪽에서 텔하르말이라는 유적지를 발굴을 해서 18세기에 존재했던 샤두품이라는 소도시의 잔해를 발견했고, 문자판을 읽으니까 현학적인 수학 자료와 민법 조항에 이 당시대 민법 조항의 완본 텍스트 두 개도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보다는 짧았고, 이 민법 조항의 완본 텍스트가 수십 년에 앞선 엘슈눈나 왕국에서 만들어진 거였고,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고고학 발굴 작업이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쟁을 치르고 나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수의 국제적인 발굴 작업을 다시 재개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찾았는데 또 해야 돼. 재개를 하고, 독일인들은 1953년에 이신에서 다시 시작했고, 미국은 1953년에 니프루에서, 그리고 1963년에 텔아부살라비크에서 착수를 하였고, 이들은 1978년에 하부르강 텔레란에 발굴장을 열었고, 일본인은 1984년에 카르발 서쪽에서 선사시대 가옥을 발굴을 했고, 이탈리아는 1965년 이후에 셀레우시에서 작업을 시작했고, 이라크인은 온 나라에서 이라크 전체적으로 발굴 다 시작했습니다. 시파르와 같은 대규모의 유적지를 발굴을 했고, 5만 점의 문자판을 이라크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대규모의 큰 도서관을 발견했고, 그 도서관이 그대로 암장돼 있어서 도서관 맨 앞줄 선반에 수백 개의
책과 문학 작품이 그대로 암장되어 있어서 그것을 팠다 그럽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의 엄청난 시간, 자신의 인생을 건 그러한 뭐 다른 또 이유도 있긴 있지만요. 그러한 고고학자들과 어떤 역사학자들의 어떤 인내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옛날 문화가 다 암장돼서 다 파묻혀서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를 뻔했는데 찾을 수 있었고, 머지않아 이라크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옛날 고고학 유물 탐사가 시작될지도 그거는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옛날 지금 정확하게 한 200년 가까이, 250년, 300년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 투자해서 찾은 겁니다. 앞에 거를.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하면, 못 찾은 걸 찾는다고 하면 분명히 그거는 그 작품들을 조금 더 찾은 거, 풍요롭고 그 손댈 수 없는 깊은 땅속에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 또 파묻힌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풍요롭고 굉장히 기대되어지고 유망하고, 그냥 가치 없는 거 그냥 왜 해? 그런 게 아니고 유망하고 굉장히 기대되어지고 많은 작품과 어떤 유적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작업이 바로 고고학 탐사와 역사학이라는 학문입니다.